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지인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이번에 사전 투표율도 꽤 높았는데요. 세상 왜 이러냐며 한탄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투표를 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스트레이트는 요즘 왜 자꾸 검찰만 다루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칼이 정말 공정한지 불신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검찰 개혁이 말만 요란했지 과연 뭐가 달라졌나 싶어서 더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을 검찰 스스로에게 맡겨둘 일도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조직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검찰 개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는 오늘도 검찰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스트레이트 팀에 새로 합류한 공윤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재도 잘하고 정의감 넘치는 기자인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첫 주제도 상당히 묵직합니다. 네, 취재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래도 꼭 짚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직접 보고 겪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 그 속사 정도 들어봤다고요? 네, 조승원 MC와 함께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만났습니다. 검찰 밖에서는 알기 힘든 그들만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책 미제 사건, 배당 농간, 관선 변호까지 이게 다 검찰 내부에서 통용되는 은어들인데요. 오늘 이런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성범죄를 대하는 검찰의 이중잣대부터 고발하려 합니다. 최근에 성착취 동영상, 이른바 N번방 사건 터진 뒤에 검찰이 특히 성범죄 사건은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잣대가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선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를 살펴보려면 2015년 서울 남부지검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검찰 안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스트레이트가 추적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서울 남부지검. 석 달 전 부임한 10년차 검사 진모 씨가 돌연 사직했습니다. 명문 법조인 집안 출신의 첫 근무지도 엘리트 검사들이 몰려있는 서울중앙지검. 사법연수원 동기 중에서도 선두권에 있던 그가 갑자기 사표를 내자 검찰 내부는 술렁였습니다. 그때 추진성문도 추진성문이고 특히 예뻐했다고 그러잖아요. 거칠 게 없는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어려워할 정도로. 동료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급속히 퍼져나갔지만 당시 검찰은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그 얘기가 돌아 확인해보니 감찰은 모른다고 했다. 알아보니 위에 있는 부장검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간 거라 하더라. 같은 달 남부지검에서 사직서를 낸 검사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김모 부장검사. 김 부장검사는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금 2억여 원을 받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정도만을 걷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사엔 14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후배 검사들은 큰 아쉬움을 표시하며 환송했습니다. 정기 인사철도 아닌 때 한 검찰청에서 그것도 잘 나가던 엘리트 검사 2명이 잇따라 사직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건의 내막이 알려진 건 이로부터 3년 뒤입니다. 2018년 1월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연, 당시 통영지청 검사의 내부 고발. 여전히 떠올리기는 굉장히 힘든 기억입니다. 그동안 감춰졌던 검찰 내 치부가 현직 검사의 육성으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성추행, 성희롱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폭행도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전부 비밀리에 덮고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현직 여성지검장이 조사단장에 임명됐고 검찰은 뒤늦게 내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전현직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3명의 성범죄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후배 검사 등을 강제 추행한 수도권 지청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한 것을 비롯하여 전직 검사 및 현직 수사관 등 6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이때 조사단이 기소한 검사 3명 중 2명이 바로 2015년 남부지검에서 돌연 사직했던 두 사람입니다. 먼저 김모 전 부장검사. 김 부장검사의 추행은 상습적이었습니다. 러브샷을 하자면서 피해자 제이를 끌어안고 돌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다. 건배를 하고 술을 마시려다 참 안주를 안 먹었네라며 피해자 L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식당과 노래방, 단란주점, 회식 때마다 추행은 반복됐고 피해자들도 여럿이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진모 전 검사의 혐의는 더 심각합니다. 후배 검사들에게 수차례 언급하기도 힘든 성폭력을 저질러 당시 조사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인데 왜 그러셨던 겁니까?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진 검사는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 전 검사는 재판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중대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에 대해 당시 검찰은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을 나온 그해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변호사법은 해임이나 면직의 징계를 받을 경우 2,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 부장검사는 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만 서울이 아닌 광주광역시를 택했을 뿐입니다. 변호사 등록이 서울은 엄격한 거예요. 서울은 워낙 변호사 시장이 경쟁이 심하니까 문제 있는 사람은 다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광주에 가서 변호사 개업을 한 거고요. 스트레이트는 김 전 부장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직원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만 전했습니다. 2015년 남부지검 사건 관련해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변호사님 얘기가 나가니까 그 해당자에 대한 얘기 듣는 게 맞잖아요. 취재 안 한다고요. 제가 그런 거 안 해요. 진 전 검사 역시 2015년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났습니다. 로펌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무실을 열진 못했지만 한 대기업의 법률 담당 임원으로 취업했습니다. 변호사 등록, 평판 조사나 이런 거 다 해보니까 자기가 변호사 등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 2015년 당시 두 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검찰은 이들의 이런 성범죄 사실을 몰랐던 걸까? 2018년 검찰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가해자를 조사했습니까? 감찰 자체가 진상 확인 단계에서 중단된 것입니다. 2015년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두 검사의 성비위 건에 대해 이미 진상을 확인했었다는 얘기입니다. 피해 검사들이 감찰 조사관에게 피해 사실도 진술했는데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감찰 중단과 사표 처리로 적당히 무마했다는 검찰 수뇌부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직 부장검사에게 나왔습니다. 울산지검 임은정 부장검사였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검찰의 수장이었던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김수남 전 대검차장, 오세인 전 남부지검장, 이준호 전 대검 감찰본부장과 감찰 실무를 맡았던 검사들까지 모두 6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판결까지 나오고 이게 내부 사건이 너무 다 드러나서 이 정도면 진모 검사와 김모 부장을 기소하지 않냐. 당시 대검 감찰이 직무유기가 명백하다라는. 김 전 총장 등 당시 수뇌부가 가해 검사의 범행 내용과 감찰 중단, 불입건 계획을 보고받고도 이를 그대로 용인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감찰을 담당했던 검사들 역시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를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게 임 검사의 주장입니다. 이때가 2018년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달리 위법한 지시나 직무거부로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이 이루어진 지 1년 10개월 만에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가 불과 한 달 남은 시점에 내려진 불기소 결정이었습니다. 아니, 성범죄 수사하는 검사들이 밥 먹고 술 먹는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후배 검사한테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5월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한 젊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첫 부임지에 온 지 1년 2개월 만이었는데요. 기억이 납니다. 과도한 업무, 그리고 상관의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성추행 부장검사의 판결문을 보면 이 신임 검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발령받은 이 검사의 눈앞에서 버젓이 부장검사의 성추행이 저질러졌다는 겁니다. 식당과 노래방에서요. 사회 정의를 실현해 보겠다면서 어렵게 검사가 됐는데 첫 회식에서 마주친 현실은 성추행, 그리고 동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이 검사가 느꼈을 좌절, 그리고 실망 매우 컸을 겁니다. 2차, 3차 피해를 우려해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보여드렸지만 두 검사의 범행은 말로 옮기기 힘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더구나 검찰은 이들 문제의 검사들을 바로 수사하지도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표를 내고 퇴직을 해서 변호사가 되고 대기업 임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성범죄가 단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방관과 묵인, 조직적인 문제로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늦게 진상조사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기는 했습니다. 정확히는 성범죄가 있고 3년이 지나서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거 아니냐면서 현직 검사가 당시 수뇌부를 고발까지 했는데요. 결론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건 고발하고 2년이 지나서야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살펴본 건지 봐준 건지 그걸 따지는데 5년이나 걸렸습니다. 더구나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시한이 이달이면 끝납니다. 검찰이 시간만 질질 끌다가 덮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뇌부의 결정은 과연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려 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스트레이트가 입수했습니다. 정말 문제 없습니까? 당시에 조사 제대로 했습니까? 우려하시는 대로입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규정을 지켰다는데 미심쩍은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초기 증언을 담은 녹취까지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조직적인 성범죄 은폐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 일주일 뒤, 스트레이트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서울 상암동 MBC에서 만났습니다. 임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한 조치였기 때문에 당시 검찰 수뇌부와 감찰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검찰의 이번 발표에 격분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나가서 전관 변호사라서 큰 돈을 벌고 명예롭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피해자들이 응어리가 풀리겠습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피해자를 진정 위한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수사를 했었어야지 신속하게 사건을 덮어서는 안 됐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의 불기소 결정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결정서엔 피의자들의 주장과 불기소 사유가 상세히 담겼습니다. 2015년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도 덮었던 건 전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주장의 핵심입니다. 진상 확인에 착수한 후 고 가해자들은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사직, 조직 내 풍문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이 사건을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들이 원치 않아서 진상 확인을 종결했고 징계도 수사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직무유기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구실로 사건을 무마했다는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무서워서 다칠 수 있다라고 걱정해 주는 채 하면서 가해자들을 보호해놓고 그걸 피해자 탓을 해버리게 되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거고요. 이번 판결 결정문의 결정적인 문제는 앞으로도 가해자들을 보호하고 싶을 때면 피해자 탓을 하면서 덮어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2013년 6월 성범죄 사건의 친고죄는 폐지됐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 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여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즉 2015년 사건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피해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처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의 불기소 이유를 보면 또다시 피해자들 뒤에 숨은 비겁한 검찰의 만행을 보고 있어요. 친고죄 폐지가 2013년 6월 달에 됐는데 검찰에서만 검찰이 봐주고 싶으면 친고죄 폐지 안 시키겠다는 황당한 이중 논리죠. 게다가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피해도 진술하고 처벌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는 건 검찰 내부에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 그런데 진술 요구와 면담이 거듭되면서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들이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당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녹음했지만 파일이 없어졌다며 이후 검찰 진상조사단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제일 처음 대검 감찰 1과가 조사받을 때는 법정에 가서 증언하겠다는 말도 다 하는데 어느 누가 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잘 나가는 귀족 검사와 대남부지검 형사 1부장이니까. 검찰이 당시 조사 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대검찰청 성희롱 예방 지침. 검찰은 해당 지침에 고충 상담원은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 성희롱이 아닌 엄연한 성폭력 사건. 또 성희롱 고충 상담이 아니라 대검 감찰본부가 직접 조사한 감찰이었습니다. 성희롱 고충 상담과 성폭력 감찰과 수사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이건 경강부회도 저런 경강부회가 없어서 검사가 모르고 저렇게 불기소장 썼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허위 공문서 작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 공무원 징계 기준에도 김 전 부장검사와 진 전 검사의 성폭력은 해임의 중징계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친고죄 폐지 이후 대검찰청도 성범죄에 대한 엄정 처리 지침을 여러 차례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검찰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지키면서 국민들한테 지키라고 한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처리 지침에도 명백히 나와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스스로에게 관대했다는 말이 들지 않도록 엄격하게 판단하라고. 검찰 스스로 친고죄 폐지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친고죄 폐지는 피해자 보호 취지를 반영한 것이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의무적으로 형사 입건을 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고죄 폐지 당시 법무부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해 성범죄 강력 대처가 기대된다 했고 업무관계 등으로 범행이 은폐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조사 중단의 이유로 내세운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역시 수사 중단의 이유는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지 않기 위해서 친고죄를 없앤 것인데 사실은 자기들이 더 이상 이 사건을 수사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다라고 함으로써 모든 문제 해결의 책임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버렸다는 점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이트는 고발 대상이 된 당시 검찰 수뇌부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당시 최고 결정권자였던 김진태 전 검찰총장. 수차례 연락했지만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 네, 저 전화드렸던 MBC 공윤성 기자인데요. 두 번은 드렸는데 저한테도 안 말씀 없으셔서요. 당시 대검 감찰 1과장 역시 검찰의 공식 발표 말고는 더 할 말이 없다고 입을 닫았습니다. 중앙에서 최근에 그 보도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 말고는 뭐 저는 따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네. 사건이 발생한 남부지검의 수장이었던 오세인 변호사도 답을 피했습니다.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표 내면 끝나는 겁니까? 조사가 진행되면 악성 소문이 퍼질까 봐 피해자들이, 그것도 검사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피해자들을 배려해서 조사를 안 한 거라고 써놨는데 그게 결국은 가해자들만 챙겨주는 꼴이 됐습니다. 이문정 검사는 이 사건을 거듭 꺼내는 게 피해자들을 다시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 너무 미안하다면서 다만 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조직 내부의 성범죄를 이렇게 관대하게 보고 있다면 대체 다른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기 식구들은 정작 징계조차 못하면서 엄벌을 얘기한다면
그야말로 이중잣대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유독 검사들의 범죄에만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검찰 공무원의 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리한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있는 규정조차도 제대로 안 지킨 거잖아요. 문제의 두 검사 결국 아무 징계도 안 받았죠. 맞습니다. 검찰 안에서 벌어진 또 다른 사건도 들여다봤더니 제 식구 감싸기 비난을 들을 만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2012년 동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사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취재했는데요. 그 숨겨진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습 중이던 전모 검사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내에서 성관계를 맺은 겁니다. 검찰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압이 있었습니까? 대가성 있었습니까? 당시 검찰은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에게 뇌물을 받은 김광준 검사 사건으로 이미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전 검사는 긴급 체포됐고 검찰은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피의자와 성행위를 하여 공직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것은 거액의 금품을 뇌물로 받은 경우보다 비난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소위 뇌물 제공자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와 피의자가 맺은 성관계를 뇌물로 보는 것이 맞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기가 조사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의 피의자 여성, 그리고 그 여자한테 이거는 징역 3년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의를 종용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뇌물이라고요. 법원은 이후 재판에서 전 검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피의자와의 성관계를 뇌물로 인정한 첫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추문 피해 여성의 사진이 유출돼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진 겁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놀랍게도 최초 유출지는 검찰이었습니다. 당시 의정부지검의 한 검사가 실무관에게 해당 여성의 주민번호를 알려주며 사진을 구해오라 지시했고 이렇게 사진 파일이 만들어진 뒤 외부 유출이 시작된 겁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사진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습니까? 사진 왜 유출했습니까? 참여하지 마, 혐의 인정하세요? 당시 내부 수사망을 통해 피해 여성의 사진을 검색한 사람은 24명. 모두 검찰 직원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예뻐서 그런 거야? 이제 그런 말이 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호기심 때문에 다들 그 검찰 전산망 자료를 그거를 열어본 거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2차 피해를 양산한 것. 검찰은 당시 경찰의 수사에도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24명의 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일체 내 외부 전송은 없다는 답변을 회신했으며 경찰의 자료 요청에 소극적이던 검찰이 막상 최초 유출자로 검찰 직원이 지목되자 자신들이 먼저 유출자를 공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초에 유포한 사람이 검찰 직원인 걸 찾으니 기다렸다는 듯이 대검 감찰에서 본인들이 처리 중이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브리핑 자료는 저희들이 수사 협조를 그렇게 요청을 해서도 한 번도 주지 않은 자료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서초경찰서에서는 수사 방해로 이렇게 열릴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처벌 역시 미미했습니다. 사진 유출에 직접 관계된 검사 2명과 실무관 1명만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내부 징계 역시 약식 기소된 검사 2명은 감봉 6개월, 수사 자료를 무단으로 검색한 검사 3명은 견책에 그쳤습니다. 사진이나 수사 자료 검색에 연루된 나머지 검찰 직원 20여 명은 징계가 아닌 총장 경고만 받았을 뿐입니다. 당시 징계를 받은 검사들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여전히 건재하고 이 가운데는 현재 반부패 부장으로 승승장구한 고위급 검사도 있습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관계자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일벌백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만한 자료들을
일상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부 성비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12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술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했지만 경고에 그쳤고 2015년 후배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한 부장검사 역시 경고로 끝났습니다. 2014년 제주시내 음식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수창 제주지검장도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검사들의 성비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급 검사가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하는 일이 벌어졌고 올해 1월엔 순천지청 부부장급 검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이들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내부 감찰에 이어 징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 성범죄에 대한 처리 지침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 내 감찰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권고했습니다. 검찰 내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 입건 기준을 정비하고 중징계 사안일 경우 피해자가 사건 중단을 원해도 징계 절차는 별도 진행하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관련 기준이나 규정은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뇌부의 의지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덮고 넘어가는 일은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문제 제기해도 가해자는 엄중하게 징계하고 우리 구성원들은 나에게 공감해주고 나의 근로권이 침해받지 않고 그러면 왜 위축되겠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현지 검사조차도 자기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피해자들 입장에선 성폭력 사실을 내부에 알린다 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7년 동안 법무부와 검찰 내 접수된 성희롱 성범죄 고충 상담 건수는 불과 39건. 그나마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조사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게 절반 가까이였습니다. 감찰의 과정들을 조사하는 게 전문화되어 있지 않았고 징계를 끝까지 가야 한다는 원칙도 없었지만 피해자를 조사하는 전문 인력도 부족했던 거고 감찰 후에 기록을 보관하고 하는 과정도 부족했던 거고. 스스로에게는 너그러면서 밖으로는 엄벌을 외치는 검찰의 이중성. 무법천지 검찰이죠. 성폭력 사건을 덮을 수 있다는 건 그것도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엄벌하는 지금 N번방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습니까? 기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을 한 검찰 내부에 엄청난 성폭력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건 정말 심각한 거죠. 검찰 안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검사란 사람들은 여성의 사진을 돌려봤습니다. 성 관련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인식,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수준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진이나 수사 자료를 들여다본 검찰 직원 중에는 특히 현직 검사가 10명이나 포함돼 있었는데요. 지역도 다양합니다. 서울 북부지검에 대구지검에 청주지검까지. 그런데 그중 징계를 받은 검사는 단 5명뿐이었습니다. 검찰의 징계가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꼭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한 검사 징계 안 받았고요. 여기자 성추행 혐의 받은 검사 감찰본부장 경고인데 경고는 정식 징계도 아닙니다. 이분들 지금 다 나와서 변호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일도 아닙니다. 김학의 전 차관 보세요. 동영상에 버젓이 얼굴이 그렇게 찍혀 있는데 검찰이 애초에 제대로 수사도 안 했습니다. 징계도 안 했습니다. 이분도 지금 변호사입니다. 때문에 변호사 등록 거부 규정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변호사 협회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법을 바꿔야 해서 정치권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이게 꼭 성범죄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검사 범죄는 기소율이 극히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검찰은 왜 다른 사람들한텐 그렇게 가혹하면서 자신들에겐 한없이 너그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검사들이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바로 선택입니다. 조성원 MC가 검찰 내부에서 날선 비판을 계속해온 임은정 검사 직접 만나셨다고요?
네, 20년 차 검사는 검찰에 대한 이런 비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희 스트레이트가 다룬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 의혹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가감없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임은정 검사를 제가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어요. 사실 현직 검사이신데 이렇게 TV 프로그램 나와주시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에든 얘기하고 오신 거죠? 네, 신고서 내고 왔습니다. 그 원래 이제 옛날엔 허가제였잖아요. 승인제여서 승인이 안 났죠.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좀 큰 변화네요. 검사 임은정. 임 검사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 공판을 맡아 이른바 도가니 검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한때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되며 법무부 보도자료 주인공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검찰의 여러 문제점을 정면 비판하는 험난한 내부 고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의혹이 있다면 조사는 일단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검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동안 취재한 자료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스트레이트 보도를 본 임 검사는 움찔했다면서 검사의 용기도 필요하지만 용기를 지켜줄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혹 보도를 꾸준히 이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저희 프로그램 쭉 보셨습니까? 원래 좀 즐겨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바꾸는 집념이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한 개로 보니까 그냥 그 약간의 동지애 같은 느낌도 없지 않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위조 잔고증명서 문제를 뒤늦게 수사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장모 의혹 보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이 기소까지는 했어요. 이번에 수사 착수해서 기소하는 과정까지 보시면서 어떤 생각 좀 드셨어요? 동병상련이 아픔이죠. 그것도 뭐 검찰에서 캐비넷에 장기간 방치됐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캐비넷에 계속 방치돼 있다가 방송 나오니까 바로 조사를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그 장모 사건을 기소를 한다면 현직 검찰총장 장모도 기소하는데 재고발 사건도 조금 기소해주지 않을까라고.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했다는 사건. 바로 2015년 검찰 간부들의 성폭력을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임 검사는 당시 검찰총장을 포함해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당사자들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지만 역시나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제가 검찰의 자정 능력이 솔직히 없다고 좀 현실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체념할 건 체념하고 현실을 직시해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법원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강제 집행하겠다는 마음으로 재정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발장을 낸 거니까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재정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직접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자정 능력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렇죠. 20년 경력 부장검사는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걸까? 임 검사는 초임 검사 시절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상하다. 성폭력, 성매매 다 있는데 검사들이 성매매하러 나가니까 뭐 이상하잖아요. 2001년 초임 때 선배들한테 들었던 두 가지 충격적인 말이 있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후배들 초임들 앉혀놓고 선배가 말해요. 공문을 말을 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것 같냐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이야기하게 된대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상하다. 이거 독직 폭행인데 지금 무슨 소리야? 근데 2002년도에 서울 지방검찰청에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때까지 공문이 있었거든요. 있었던 거라 그게 너무 놀랐었고 그다음에 선배들이 변호사들한테 뒷돈 받는 것에 대해서 주저를 안 해요. 뒷돈을 좀 정확히 좀 받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 사건을 좀 봐주고 그 뒷돈으로 수사를 해서 거학을 척결하면 검사로서 더 큰 보람 있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그 말에서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후배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 그때마다 검찰 안팎의 압력은 여전한데 이때 검찰 내부 은어로 이른바 관선 변호사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관 변호사라는 용어 말고 관선 변호사라는 용어가 있어요. 관에서 붙여주는 변호사라고. 그 정관이나 누가 그 빽이 들어왔을 때 상급자 중에 간부들이 현직에 있는 관에서 붙여준 변호사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중앙에서나
그 조사부나 뭐 강력부나 특수부에서는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관선들이 여러 명 붙어버리면 바람의 방향이 일률적이지 않아서 수사검사가 애를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는 뭐 현실적으로 좀 들리죠. 검찰 간부가 오히려 수사를 막고 사실상 피의자 변호인 역할을 한다는 설명. 임 검사는 자신이 직접 겪은 관선 변호사 얘기도 들려줬습니다. 아주 사소하게는 뭐 제가 후배 하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부장이 네가 지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어느 검사장님이 질타하셨다라고 전달이 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가 저한테 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는 수사 압력이다 뭐냐라고 저한테 항의를 했길래 제가 그 후배한테 바로 말했던 부장한테 찾아가서 검사 윤리 강령 위반이다. 그 검사장 누구냐 문제 제기하겠다 그랬더니 그 부장이 제가 문제 제기하고 달달달 떨면서 제가 전달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라고 저한테 사과한 적이 있어요. 검사의 힘은 죄를 심판하는 데서 나오지만 반대로 수사를 안 해서 사건을 무마하고 덮어줄 수 있어서 더 세집니다.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진 힘 중에 가장 큰 게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수사를 골라서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때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검찰의 가장 큰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찰에서의 안에서 쓰는 은어가 정책 미제라고 합니다. 정책적으로 들고 있는 사건. 정책 미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에 보면 각 검찰청의 중요 사건이 일부에 많이 가고요. 전국에서 가장 중요 사건이 많이 몰린 건 중앙이지 않습니까? 재고발 사건 같은 경우 중앙 1부에서 2년 들고 있었으니까요. 일부장실에 있는 사건들 몇 달, 심지어 1년, 2년, 저는 그나마 공소시효가 2년 만에 완성되려고 하니까 처리한 건데 경우에 따라 뭐 3, 4년도 가니까.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검찰권.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 누군가에는 가혹하게 이중 적용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는 게 그의 소신입니다. 압수수색을 해야지 정말 증거가 나오는데 검찰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경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지휘, 그러니까 내가 죽이고자 한다면 답하면 되는 거고 이건 덮어야겠다 싶으면 소명 부족이라고 하면서 경찰 영장을 꺾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사를 안 하면 증거가 없어서 기소를 못 하는 거고 수사를 했는데 증거가 안 나와도 기소해서 무죄 나면 되는 거고 책임을 지지 않는 조직이니까 이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임 검사는 검찰 윗선이 마음대로 하는 자의적인 사건 배당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후배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심지어 보복 배당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배당에서의 농간을 막으려면 중요한 사건, 민감한 사건 아무리 강직한 검사한테 주셔도 그 검사한테 한 달에 500건씩 주면요. 수사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배당으로 조져버리는 거라고 우리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사를 하게 할지 말지 수사를 제대로 하게 말지 배당권자의 손장난이 있습니다. 손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면 공정해지려면 배당에서의 공정성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건은 특수부에 넘겨 융단 폭격식 수사를 하게 하고 비슷한 사건이라도 어떤 건 형사부로 넘기는 방식. 배당되는 부서만 봐도 수사의 향방을 대강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딱 보고 죄명 피의자 이름이나 이런 거 보면서 중앙 형사 1부에 가면 정책 미제 사건 덮으라는 게 대부분이고요. 덮거나 최소화시켜서 기소하라. 그러니까 특수하면 파서 죽여라. 사인이거든요. 배당에서 사인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사 방향에 대한.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반공임시특별법 위반죄로 감옥에 간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을 맡았던 임은정 검사. 임 검사는 2012년 당시 백지 구형을 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판사에게 알아서 선고를 하라고 떠넘기는 책임 회피를 거부하고 죄가 없다고 소신껏 판단한 사건입니다. 무죄 구형 강행했던 건 부끄러움이 쌓여서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외면하고 있는 게 그 시킨 대로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타협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저는 못 참은 거거든요. 이후 임 검사는 한마디로 찍힌 검사가 됐고 정직 4개월 징계까지 받았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징계 취소 소송 5년 이기고 결국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직권으로 재심 청구하고 무죄 구형해서 항소 상고하지 말라고 매뉴얼이 바뀌었거든요. 변화하는 걸 보니까 보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힘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해보면 제 후배가 저만큼 힘들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검찰권 행사의 상대방인 국민들도 덜 힘들 거라고 확실히 들고 조금 자신이 생겼어요. 임 검사는 징계받을 당시 자신을 운동권 검사로 몰아붙이던 언론을 보면서 이른바 검언 유착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개혁 안 되는 건 언론과의 협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정말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 무죄 구형하고 나서 기자들이 위에 간부들 말을 받아 써서 저를 막무가내 검사, 옳지 운동권형 검사, 부끄러운 검사로 매도하거든요. 아니 근데 기자들이 법전만 뒤져봐도 그런 소리 못 하는데 무슨 기자들이 속기사의 역할을 하냐, 고위 간부들의 여기 좀 한심했었어요. 검찰이 검찰 개혁을 막는 검찰의 논리를, 방어 논리를 기자들을 통해서 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정치 검사들이 검찰 내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 정치 검사들이 걸러지지 않았어요. 정치 검사들이 인사 몇 번 보고 이번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검찰의 간부들 상당수가 제가 느끼기엔 검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수 위에 포진하고 있거든요. 검찰 스스로의 정화 능력이 고장났다고 진단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검찰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세니까 결국은 힘이 세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수처 얘기도 나왔고 이제 수사권 얘기도 나온 건데 이걸로 좀 어떻게 좀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다만 공수처가 애기 공수처잖아요. 애기 공수처로 거대한 검찰을 얼마나 견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조심스러움은 있는데 공수처라도 감시할 자가 있으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의 검사가 있다면 검찰이 지금처럼 같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감시자 하나, 약한 강제 수사권을 가진 약한 감시자 하나가 있는 거니까 없는 것보다 확실히 나아질 거고요. 지금까지는 좀 비유하자면 검찰은 수사의 성역이었어요. 공수처가 생기면 검사들 여럿 구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설레만 생긴다면 검사들이 조심할 겁니다. 임 검사는 자신이 고발한 검사 성범죄 은폐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임 검사는 자신은 또 다른 의미의 검찰 조직론자라고 말합니다. 등에 칼을 꼽는다 욕은 하지만 저도 검찰에 20년 몸을 담으면서 나갈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저도 어찌 보면 검찰 조직론자입니다. 근데 제가 지키고자 하는 조직이 저들이 지키고자 하는 조직은 달라서 그렇지. 끝까지 조직에 남아 검찰다운 검찰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임 검사는 국민들의 채찍질과 함께 애정을 부탁했습니다. 검찰이 조직의 위로 올라갈수록 썩어 있고 이중잣대, 선택적 정의, 노골적인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 검찰이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의는 바로 설 수 없어서 저는 포기하지 않는 거고요. 검찰 안에서 정의감이 없지 않은 검사들 많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검찰을 좀 비판해 주시되 애정을 조금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역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문정 검사 얘기 중에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검찰은 사회 정의를 재는 잣대다. 그 잣대가 굽어지면 사회도 굽게 된다. 그래서 잣대를 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책적으로 검찰이 들고만 있다는 정책 미제 사건. 형사부에 보내느냐, 특수부에 보내느냐로 수사에 사인을 준다는 배당 농간. 그리고 현직 검찰 간부들이 마치 변호사처럼 편을 들고 개입한다는 관선 변호까지 어느 하나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관선 변호는 원래 국선 변호사 같은 공공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 청탁받고 수사 방해하는 검사들을 비꼬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참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을 이렇게 또 배우게 됩니다. 현직 검사가 일도 많은데 이렇게 내부 고발자로 나서는 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더 힘들었을 텐데 정치권 영입은 본인이 여러 차례 거절했다고 하고요. 아직은 검찰 내부에서 할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느낀 임은정 검사의 진심은 대한민국 검찰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아요.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